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세계의 단판으로 불리는 미중 정상회담, 여기에 한중, 한일 정상회담까지 그야말로 외교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각인시킨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뤄진다 라이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국제 질서에 미칠 파장 등을 다각도로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We announced that we will build 250,000 more GPUs here in Korea, making Korea one of the largest GPU or AI infrastructure countries in the world.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세 분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정치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완곤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립외교원 반길주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도 오랜만인데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가 좀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경주 에이펙의 결정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모아봤는데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폐막식 때 각국 정상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각국 정상들 한복 소재 목도리 착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폐막식 때 경주 선언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초미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하게 공동 성명이 나왔어요. 이번 경주 에이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의를 했다고 해서 매번 공동성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공동선언이 안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예, 네. 파푸아뉴기니에서 했을 네. 때. 근데 이번에 어쨌든 공동선언이 나왔고 그 내용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 네. 특히 AI, 인구, 문화 이렇게 세 축을 담은 어떤 역사적인 선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인구 변화 대응,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라든가 네. 또 문화산업 에이펙 안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거는 사실 에이펙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즉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에이펙 안에서 그런 협력을 강화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공동성명을 보면 그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5절에 보면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영내 협력체제에 참여할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 이것이 에이펙의 기본 목적이죠. 2040년까지 어떻게든지 이것을 그 자유무역과 다자 자유무역 체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은 네. 좀 표현이 완화되고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살아있다. 하면 저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에이펙 회의였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만약 공동성명이 안 나온다면 그렇죠. 이 다자주의 강제협력 체제의 동력을 잃을 수 있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매우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최 도시가 경주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묶어서 미래로 나아가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찬란한 문화 역사를 가진 경주에서 선진 강국이 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문화를 연결시켜서 경제 신동력을 창출하는 문화창조 산업을 컨텐츠로 넣었잖아요. 그거 처음 아닌가요? 예, 처음인 거 넣었고 그다음에 이게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아주 미묘한 수를 던진 것 같아요.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킨다고 하면서 그 방안이 연결과 협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무역을 지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수도 맞았고 역사와 현재를 잘 링크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번에 아까 박원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B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게 8년 만에 다시 가동이 된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이펙에서는 늘 WTO 체제를 지지한다는 그런 것을 성명 안에 넣었었는데 네. 여전히 이번에는 또 그거는 빠졌다. 그 점이 좀 그게 좀 아쉬운 아쉬운 게 부분이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사진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저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제 폐막식 이후에 정상회담 이제 했는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핵심 쟁점이라고 할까요? 사실 뭐 우리가 사드 사태 이후에 그 한한령 해제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우리 공급망에서의 중요성 이런 거 봤을 때 한중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뭔가 선택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한중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전략산업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 프레셔를 많이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전략산업이라든가 또 문화,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의 중국하고 협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요.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연장, 네. 뭐 재체결이라고도 하고 네네. 또 기업 교류를 확대하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협정이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의 그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과거에는 서로 많이 보완형이었다면 지금은 서로 경쟁하는 게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서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도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보완하면서 협력하는 건 필요하다.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국보다는 미국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이 그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은 사실은 에이펙에서도 그 ABTC 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 사실 저희 ABTC 카드가 있으면 예전에 그 우리가 지금은 뭐 우리가 중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지만 기업인들은 비자 없이도 중국을 드나들 수 있었던 그런 게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한층 더 격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기대 수준을 높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중 간에 사실상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방금 우리 정청 원장님 말씀하신 경제 분야의 MOU와 계약서 7건 체결된 건데 그것도 굉장히 잘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분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북한 문제.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있고 또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과연 한국이 어느 수준으로 중국과 협력을 할 것이냐.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11년 만에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와서 그간의 한중 관계가 또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을 일종의 한 시발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 수준 달성이 됐는데 그 얘기가 빠진 게 좀 아쉬워요. 뭐가 빠졌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얘기가 나중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중 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국빈
초청을 했기 근데 때문에 내년에 에이펙을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예. 일단 가긴 갈 테니까. 가긴 가지만 예, 예. 그래도 뭔가 양자 간의 관계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정상 간의 만남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안 보여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용 외교의 진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용 외교가 지금까지 사실은 한미 동맹 강화,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 측면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수개월 동안 달려왔어요. 저는 그걸 한미? 예, 한미하고 한미일. 네. 그거는 이제 우방국하고 동맹국하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제 네. 앞서서 한 거거든요. 그걸 저는 안보 외교라고 하는데 네. 이제 2단계로 이웃국하고의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설린 외교, 저는 이제 포용 외교라고 하는데 포용 외교로 이제 확장해야 되는 발판이 한중 정상회담이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중이 이번에 협력 의지를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협력의 어떤 의지를 포용 외교로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중국도 딴지를 걸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안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미경중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불평한 심기가 있었는데 그걸 문제 7월 달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갖고 그렇죠. 안보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그런 뭐 이런 예, 식의 그런 뉘앙스로 뉘앙스 얘기를 그렇죠. 하셨죠. 그것도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명시하지는 않았고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미경중 그 사실 그 CSIS에서 그렇죠, 예. 장hen리 맞아요. 소장이 이제 거기 질문을 한 거였어요. 참석하셨어요?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아.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안미경중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갔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 혹 집어가지고 안보도 미국, 그 경제도 미국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럼 제가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죠. 황 교수님 계속.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분야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도 주목하는 분야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지금은 협력에 방점을 둔 거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의견 일치가 되고 성과물로서 민생, 경제,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일단 언급이 됐다. 물론 이제 그렇죠. 북핵 문제가 예전과는 차별화되게 자꾸 확실하게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가 분명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가 얘기한 수준에서 어쨌거나 북핵 문제가 논의된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렇다면요. 보통 이제 중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중 간의 관계는 쉽게 말해서 사드 이전과 사드 이후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번 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100분 정도 되나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좀 복원이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걸 길게 보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우리도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지금 미중 간의 그 기술 패권 경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AI라든가 이런 그 첨단 기술이 우리 미래 먹거리를 갖다가 결정 지을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경쟁이 심한 거거든요. 네. 그런 사이에서 사실 과거에는 둘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협력을 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그런 그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우리가요 중국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를 다룰 때 한반도 비핵화 이걸 이제 다룬다고 하니까 북한이 당장 이제 반발을 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박명호 북한 외무성의 부상이죠. 비핵화 타령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다. 북한은 참 용어가 특이한데 개꿈이라고 하고서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것을 보냈다라는 것은 내보냈다는 것은 분명히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중국에 대한 요구였다라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요구다. 예, 왜냐하면 이미 한국 정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엔드 구상이라 해서 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기본적으로 교류 그리고 정상화 그다음에 비핵화 그 비핵화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겠다라고 공개가 돼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제에 올릴 것이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은 중국이 2020년부터 한반도가 됐던 북한이 됐던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한반도 정책이 바뀌었느냐.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도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정책의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죠. 방금 나온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반발해서.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한중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건 결국 미중 간의 관계의 큰 틀에 많이 달려 있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그것은 좀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방 교수님,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을 좀 설득도 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이런 어떤 통일 기반도 있지 않나요? 중국을 계속 활용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어떤 등극 전략에 취하는 자세가 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묵인 모드로 바뀌었어요. 이 묵인 모드로 바뀌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고 이제 결이 다르기 때문에 묵인 모드가 아니라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도 북한의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 측면에서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계속 유지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고 물론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숨통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뭐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덜해진다 하더라도 그럼 여전히 막대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다 닫아버리면 북한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아직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종관계의 개념으로 봤다면 지금 동등관계로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라고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관해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은 예전보다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 미미하다는 역할을 강조하지 말고 역할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그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상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필요합니다. 저도 방길주 교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최근에 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보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결국은 김정은이 갔고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에 리창 총리가 왔고 이게 급격하게 북중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영향권 안에 북한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중국과의 설득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 측면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풀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복합적인 방정식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거로 이제 한번 좀 저희가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 보여주시죠. 자, 지난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죠. 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담소도 나누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떠나는 장면 같기도 하고요. 보는데 한미 관세 협상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핵심은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또 우리의 주요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EU하고 좀 유사한 그런 동일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그 협상의 쟁점이었던 그 3,500억 달러 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그 시장이 또 국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그렇게 이걸 구조를 재설계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5%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미 FTA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관세가 0이었습니다. 그리고 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2.5% 관세를 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EU나 일본은 15%를 내고 있었고 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를 내고 있었기 네. 때문에 이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정의선 총수가 네. 정의선 현대차 총수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사실 어떤 기업의 그 회장 입장에서 자기 기업만을 생각해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좀 잘 해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현대기아차에서도 굳이 자기들 그 관세 때문에 협상을 빨리 끝내달라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감내할 건 감내하면서도 국익에 맞는 그 최선의 협상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 정부에다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네.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게 끝까지 발표가 계속 연기되니까 양 실장이 유성락 김영법 실장이 원래 6시 발표를 한다는데 시간이 이번에 계속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안 좋은 사인이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 관세 협상이 잘 됐고 방금 정책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25%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이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잖아요. 이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감소를 했고 그렇죠. 또 재고가 없어지는 3분기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한테 오는 피해는 굉장히 컸는데 저는 협상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우리가 연 이상을 쓰지 않겠다 끝까지 버틴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우리 편에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버텨서 이것을 지켜낸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수님께서 저는 이번 협상이 미치는 그 긍정적 파급 효과에 더 주안을 두고 싶은데요. 박 교수님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잘 되는 게 아예 기대는 많았는데 안 되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자 이제 왜 기대는 컸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일시적으로 뭐 동맹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봉합을 하겠지만 굉장히 부협화음이 심해질 겁니다. 근데 가슴을 쓸어내는데 딱 되면 서로 잘한 걸로 생각을 해서 후속 불협화음이 확실하게 차단이 되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림이 좋았다. 그리고 저는 사실상 원 패키지 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세는 타결했고 안보는 공조를 했다. 안보 공조한 게 생각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협상력 재고 그 공식보다는 적은 돈으로 막아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GDP 대비 국방비 3.5% 증액이라는 선제적 카드를 통해서 다른 동맹 현대화 이슈를 다 막아냈다. 어쨌거나 부생하는 걸 막았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다만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협상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끝없는 협상이고 해요. 네. 뭐가 안 되다 싶으면 또 동맹 현대화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주한미군 이슈, 뭐 전략적 유연성 이슈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걸 꺼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부상하지 않도록 후속 관리, 동맹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번에 안 됐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간의 다른 국가들 다 협상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 좀 보여주기식으로 판에 같은 거 일본 같은 경우에 막 숫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상 간의 회담에서도 안 돼서 매듭이 안 지어졌다면 이 지난한 과정을 실무에서 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뭔가의 결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런 협상이 타결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에이펙을 우리나라가 올해 개최했다는 거는 우리 의장국이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행운이다. 왜냐하면 소위 액션 포싱 이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정상회담을 할 계기가 됐었다. 기회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방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사실 지금 합의는 됐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 관세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히 특별히 명시하지 좀 않았던 애매해요. 부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대만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사실 러트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특별히 우리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걸 문서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또 이게 또 문서화 작업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협상 구도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어려웠냐? 전에 우리가 협상을 8월 1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협상할 때도 우리 김정은 장관이랑
그 여왕본부장이 네.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거기 따라가서 협상을 맞아요. 하게 된 이유는 이미 일본하고 EU하고는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압력이 심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쫓긴다는 그렇죠. 거죠. 시간이 쫓긴다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양자 간 협상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일대 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게임의 어떤 구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황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번 주에 보면 쿠알라룸푸르에 지금 있는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방위비라든지 동맹 관련해서는요. 어떤 게 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그 원 패키지 딜이 없었으면 이제 SCM이라고 하죠. SCM에서 다양한 동맹 현대화 이슈가 막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비용 청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줄 것인지 굉장히 난타전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완전히 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해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텐데 다만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관 한 명의 이야기로서 뭐 방향이 완전 전환되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원래 원칙이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네. 그게 이제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돼버리면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확한 그 원칙을 갖고 뭐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비핵화 이슈도 명확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구애의 그 강도를 굉장히 많게 함으로써 사실은 김정은의 몸값이 올라가고 북한의 국제적 지위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북한의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전쟁부 차원에서는 다르다. 미국 전쟁부 차원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명확하게 바꿀 수 없는 목표고 그걸 한국과 그리고 한미일이 한꺼번에 같이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요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언론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죠. 근데 요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요청했어요. 우리도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걸 좀 갖고 싶은데 들어가는 고농축 우라늄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하면서요. 콕 집어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필리 조선소. 우리가 요구한 거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좀 어떻게 주라고 했는데 이게 좀 동문서답 같기도 한데 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 허들을 하나 넘으려고 승부수를 던졌다.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랑 다 관련이 있는데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이 안 되고 우리가 현재 21개인가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농축 우라늄을 대부분 수입합니다. 그것도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핵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상업적 이유라도 재처리를 해야 부피를 뭐 20분의 1, 100분의 1로 줄여서 방사물 폐기장의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근데 둘 다 이게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고농축이 되면 핵물질이 되고 핵연료 재처리라면 또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업적 목적으로만 필요하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담을 넘어서 사실상 군사용으로도 활용을 하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사용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제 문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본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의 되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되치기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거고 농축 우라늄도 고농축은 필요 없고 한 20% 정도의 우라늄 농축을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유지하고 연료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필리 조선소라는 게 뭐 한국 하나그룹에서 하긴 합니다만 미국 조선소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미국이 원자로를 만드는 것을 한국이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기술을 줘서 우리한테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형통을 할 것이냐. 근데 둘 다 이게 미국 국내법에 걸립니다. 또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필리 조선소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기 투자만 3에서 5년이 걸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기술로 농축 우라늄을 받고 하더라도 실전 배치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세월이 굉장히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금 이 부분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하나의 담벼락은 넘었다. 허들은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한 3가지 이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빨리 오케이 했느냐. 첫 번째는 이게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대미 레버리지가 있구나. 이게 마스가가 없었으면 그렇게 빨리 승인 안 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마스가가 어쨌거나 대미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 활용할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좀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부터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게 바로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과 평가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그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트럼프는 자신의 치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끝없이 한다. 결국은 해결료를 미국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로 받아친 거니까 이거는 결국 치적화하기 위한 게 된다. 그래서 후속에 과연 우리나라가 원래 원하는 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야기는 하되 마스가를 잘 녹여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굉장히 시나리오가 중요한 있는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과 함께요. 제가 그 한 허들을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 내에서는 국무부 중심으로 이런 동맹국의 어떤 형태로든지 핵을 확산하는 이것이 뭐 군사용이 됐던 심지어는 민간용이 됐던 그걸 철저히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룹들을 설득하는 건 저도 뭐 직간접적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만큼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허들을 넘은 것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니까 네. 이제 일단 그들에 대한 설득을 넘었으면 큰 틀의 하나의 설득은 넘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에이펙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과연 북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을까? 성사될까? 이런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9회에 가까운 러브콜을 보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을 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저는 처음에부터 이번 만남은 굉장히 어려웠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게 영어로서 그렇습니다만 sort of nuclear power에서 일종의 그런 핵 무장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그 가장 전향적인 입장이 북한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니까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북한이 이것도 원하는데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기가 이 한국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게 늘릴 수 있으면 사실 에이펙 정상회의도 좀 이따 가면은 제일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듣고 싶은 얘기의 상당 부분을 전향적으로 했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9월 21일 김정은이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선언적 의미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신력 있게 얘기해라. 이거는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아니고 핵 군축 협상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라. 그것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김정은의 진짜 고민은 2019년 6월 달에 깜짝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판문점에서 그렇죠. 네, 근데 네.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이 원했던 것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었는데 그때 8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뒤통수를 맞았던 것이고 트럼프와 그런 식으로 대담
사람을 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19년 12월에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이라는 걸 얘기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면적으로 볼 때 역시 이런 형식의 대화는 자신한테 불리하다 해갖고 방금 말씀하신 이틀 미사일을 쏘면서 결국 거부를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황 교수님, 그런데요. 예. 트럼프는 떠나는 자리에서도 비행기 안에서 에어포스 원 비행기 안에서도 이번에는 못 만났지만 다음에는 김정은 만나러 오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낸 것은 이제 가능성을 나름대로 북한의 의중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짚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동이든 회담이든 못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외교 공식을 작동시키는 방법론적인 차이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만나자 그러면은 바로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탑다운이죠. 네. 근데 외교 공식에서 북한은 그야말로 버텀업으로 모든 게 다 준비되고 그 다음에 뭐 최고 존엄이 그 자리에 딱 잔치상을 만들면 딱 가고 이거였거든요. 그런 이제 약간 동기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게 두 가지 이제 신호를 준 게 첫 번째 최선의 외무상을 러시아에 보내서 푸틴 만나게 했잖아요. 네. 분명히 트럼프가 요구할 걸 알지만 김정은이 사실은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안 만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핵탄두 탑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핵화 안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김정은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구애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네. 이게 진정성이 좀 있나 본데? 네. 당황해서 약간의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미국과 북한의 채널이 가동돼서 그러면은 좋은 기회에 다음엔 한번 만날 거를 잘 고려해보자라는 수준에서의 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뭔가 추정이 이제 됩니다. 여운은 남겼다 이거네요. 예. 김정은도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렇습니다만 뒤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만큼 초청을 하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나타났으면 2017년을 연상케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북한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굉장히 험악한 얘기들을 쏟아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거라고 아닌 게 생각합니다. 아니라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핵실험 재개하겠다. 이거하고는 관계없나요? 그거는 뭐 북한이 아닌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말이라는 것이 맞고요. 특히 중국, 사실 저는 중국이라고 더 보는데 중국이 핵을 매우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또 러시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이런 어떤 핵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더 견제한 목소리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북한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핵실험은 저는 이제 트럼프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협상이 안 되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한다. 그것도 협상의 거기에, 하나의 그렇죠. 수단이군요. 그렇죠. 핵실험이라는 게 그래서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에 좀 애착이 좀 있습니다. 네. 2018년 NPR에 저위력 핵무기를 공식화함으로써 실제로 W76-2라고 하는 이제 저위력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작전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어서 핵실험도 사실은 연계돼서 얘기했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게는 중국과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중국과 핵 군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러시아에는 자꾸 핵카드 만지작거리니까 핵 억제력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북한에게도 낮은 수준이지만 연관된 메시지를 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핵탄도 한 50개 보유했으니까 이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더 많아.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1기, 2기 두 가지 핵무기 현대화 작업이라 해서 매우 고도화된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전과 강화된 핵 능력을 갖고 동시에 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가게 되면 북한은 훨씬 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북한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거나 우리한테는 위협이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게 맞겠죠. 네, 한편으로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상황이 많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러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 경제적으로 충분히 그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급한 측면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번째 결정적 순간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바로 저겁니다. 미중 두 정상 간의 만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 관세 전쟁에 일단 휴전 국면으로 들어갔다. 미국도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뭐 중국도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세계의 단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슨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 세계의 단판이라고까지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오래간만에 만났기도 했고 지금 미중 간에 그 첨예하게 지금 네. 다투는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세계 경제라든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그런 그 단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확전 대신 휴전을 택했다는 거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히토류 들고요. 같은 경우나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펜타닐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고 또 중국은 대신에 히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정도 유예하죠. 유예하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산 대두 수입하겠다고 한 거 뭐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구조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그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그 회담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의 이제 임시 봉합을 통해서 양국 간에 좀 더 시간을 아무래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I라든가 뭐 지금 굉장히 첨단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물론 그 이제 뭐 그 핵이라든가 그런 안보 측면에서의 경쟁도 치열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 다 어떤 기술이나 그다음에 어떤 새롭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중 간의 정면 충돌을 하는 거는 서로 둘 다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을 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 그 회담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커플링이라든가 뭐 그 공급망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요.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텐데 트럼프가 좀 적극적이고 시진핑 주석은 좀 빼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좀 연출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갈등적 거래죠. 정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휴전인데 이게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도 조용히 넘어갈 것이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게 많습니다. 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또 수출을 허가할 건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100%의 추가 관세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히토류라는 것은 중국이 확실히 잡고 있는 미국의 약점인 거고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단 호주를 붙잡았고 이번에 미일 맞아요. 정상회에서 네. 일본하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건 분명히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80에서 90% 가까이 맞아요.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히토류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미국 주도의 히토류의 그 상황에서도 우리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은 뭐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전반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결정적으로 대만 문제 얘기가 안 나왔어요. 타이완요? 예, 이거는 늘 항상 타이완 문제는 미중 간에 했을 때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 국방부나 전부 다 타이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2027년에 사실상 전쟁이 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보호해준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지긴 했지만 이거는 또 뇌관이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휴전은 됐지만 이 1년도 사실은 마음 놓고 갈 수 없고 그 큰 틀에는 결국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확인한 것은 양국이 치킨 게임까지는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미중 전략적 경쟁이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거든요. 군사적 충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는 게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강했던 각종 강압적 조치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임시 봉합을 한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조치 수준에서의 합의가 있는 거예요. 대두 수입도 뭐 25만 톤 수입을 재개한다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지금 연간 소비량이 1억 2천만 톤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미미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조치를 함으로써 치킨 게임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보내준 것이고 다만 마찬가지로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그 로드맵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베이징 가겠다고 얘기했고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은 뭐 답방식으로 미국에 또 갈 가능성이 얘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어떤 차기 정상회담에 대한 목표 그 시점이 딱 정해지면 거기까지 로드맵을 딱 짜서 안정적으로 구체적인 거를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관리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또 안 되면 다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다. 그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미중 갈등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미중이 서로 타협을 보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제 부분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손을 잡았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과제로 남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결정적인 순간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가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두 정상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협력의 뜻을 모으고 셔틀 외교도 이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일 관계 이번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대일 외교를 펼쳤죠. 다카이치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위성락 실장 보내서 이제 정책적 연속성을 담보하기 취임하는 위해서. 날 보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목표가 두 개였다고 보는데 한일 셔틀 외교의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것 이거였거든요. 그럼 두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을 대화할 때하고 한국을 대화할 때하고 좀 차이점이 좀 보여요. 중국에게는 정말 할 얘기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홍콩 문제도 얘기하고 분쟁 지역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에게는 나름대로 그 민감한 이슈를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한 게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어쨌거나 한일 관계나 한미일 협력이나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단초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일은 가장 협력을 해야 될 요건이 많이 갖춘 국가죠. 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의 핵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돼 있고 또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트럼프의 관세에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 미군,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특별협정, SMA를 통해서 방위 분담을 하고 있는 유의한 두 국가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매우 우익의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원으로 있을 때랑 총리랑 있을 때랑 국가적 사활적 이해가 다르니까 여기서 다른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죠.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셔틀 외교를 계속하겠다. 저는 한일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지뢰밭 같거든요. 이건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신뢰를 제도화되는 이 셔틀 외교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것을 지속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셔틀 외교를 통해서 소통을 지속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좀 더 이 협력 관계를 좀 격상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격상.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일 간의 그 공통의 관심사라든가 또 같이 안고 있는 그런 리스크 이런 측면에서 그 협력할 부분이 많긴 한데 막상 실제로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미국하고 하는 관세 협상에서 한일 간의 어떤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됐다면 조금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공유가 잘 이루어졌는지는 좀 미지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한일 관계는 한일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 그 구도 안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실 때 좀 아쉽다고 말씀하신 게 미일 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미일 프레임워크 협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결국은 제도화된 그런 공급망 동맹을 맺은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돼 있고요. 뭐 핵심 광물이라든가 뭐 공급망 그 반도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그 핵심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협상을 타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수출 투자 패키지 이런 형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까 논의했던 그 조선이라는 거, 마스가가 어떤 면에서는 이 한미 협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만든 하나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 조선이 그 경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된 내용에서도 이 조선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민간 그리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비전도
에이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는데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사진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현대차의 정의선 총수와 함께 러브샷. 저는 참 러브샷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러브샷 이제 하고 있고요.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재벌 총수와 지금 이제 치맥 이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인은 치맥 앞에 평등하다. 또 젠슨 왕이 치맥 홍보 대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먼저 정 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젠슨 왕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AI가 하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다. 네. 특히 이제 미래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CEO,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와서 우리 정의선 회장이라든가 네. 이재용 회장과 같이 치맥 회동을 했다.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한국이 이 AI 산업 측면에서 네. 그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블랙웰 GPU 26만 장을 우리한테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 26만 장. 네. 네, 그래서 삼성, SK,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그다음에 정보에다까지 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어떤 AI 인프라라든가 산업 전반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게 이제 젠슨 황 CEO가 이런 GPU를 공급하는 것 외에도 이 치맥 그리고 특히 특정 그런 치킨집을 방문해서 네.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하고의 어떤 친밀감을 더 나타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예전에는 K-팝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K-푸드라 그래가지고 우리 음식이 사실 맥주하고 치킨을 먹는 건 세계 어디서나 그렇게 먹거든요. 네. 이거를 결합시켜서 치맥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하나의 문화적인 걸로 만들고 했다는 거를 또 인정하고 그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젠슨 황 CEO가 굉장히 스마트한 측면도 있고 네. 또 그만큼 한국의 어떤 반도체라든가 AI 관련된 그러한 인프라, 그다음에 잠재력 이런 게 굉장히 높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도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젠슨 왕이 준 깜짝 선물 26만 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삼성, SK, 현대차 그리고 여기 이제 각각 5만 장씩 이제 주고요. 네이버한테는 6만 장 그리고 정부에 5만 장. 그래서 26만 장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회이자 도전이죠. 먼저 앞에서 얘기해도 되겠죠. 깐부 치킨에서 얘기를 한 거는 네. 봤더니 엔비디아의 한국 지사가 일부러 깐부 치킨을 찾아갔다. 깐부라는 게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나와서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교수님하고 저하고 깐부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을 부과할 만큼 네. 굉장히 준비가 잘 됐다는 의미에서 젠슨 왕이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정철 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제도 사실 적지 않게 남아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 메모리랑 패키징이랑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전체 한국이 생태계 전체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적지 않은 도전이 되는 거고 또 방금 말하신 것처럼 5만 개씩 배분을 하는데 실제로 칩이 공급이 되고 한국 내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또 내용도 비용도 들고 추가적 설비 투자도 필요하고 이것들이 상당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앞으로 이 삼성전자, SK가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우세하게 우위를 갖고 있지만 이 AI 칩 공급 확대가 반드시 메모리 수요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긴 하지만 앞으로도 네. 매우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외교하고 경제에 링크돼서 시너지 창출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외교하고 경제의 링크요. 시너지 효과. AI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AI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냐면 AI가 인류를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중요해서 외교 무대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규범, 규칙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AI 강국이 그걸 주도해야지 부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AI 칩을 이제 받아서 AI 강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AI 규범 설계뿐만 아니라 AI 운영에 주도하는 데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호재긴 호재지만 정말 제대로 된 호재가 되려면 사실은 그 정부 간에 그런 그 협력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G2G 협력을 강화하고 이걸 확실히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AI에 관련된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가 맞아요. 아닐까 그거 중요해요. 예,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KBS에서 보면은 공대에 미친 중국, 또 의대에 미친 한국 이 다큐멘터리 이제 2개로 보냈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반응이 높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인재 육성 이거 중요하고요. 자, 이거 이제 또 하나 보면은 국제정치 이론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뉴노멀 시대 우리 외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한 세대 30년을 얘기하고 10년은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안보의 문제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 미국과의 이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되고요. 또 중국과의 그렇다고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중국과도 관계를 발전시키되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다변화돼서 말 리스크 그대로 분산이요. 리스크를 분산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전략이 자강과 동맹에 기초했다고 하면 플러스 하나의 요소를 더 가져와서 연대라는 요소를 가져와서 다층화된 외교안보 전략을 가져와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채널을 만들어서 외교 리스크, 안보 리스크를 막아내는 게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선진 강국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제 강국이 됐으니까 단순하게 강대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교 공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주도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번 사실 AI 이니시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이펙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어가야 된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실용 외교의 일관성. 실용 외교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동맹하고도 단단해지고 이웃국하고도 협력을 잘하고 목표가 되게 거대한 만큼 그 촘촘하게 관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리스크가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한일 간에도 리스크가 있고 여전히 한중 간에도 리스크가 있고 심지어 동맹 간의 리스크도 있거든요. 메시지 관리, 그 외교적 관리를 통해서 그거를 관리한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은 저게 공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외교적 지대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거든요. 탈한반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한반도에 갇히면 안 된다. 그래서 전략적 외교적 확장도 같이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보면은 이제 기업도 경영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큰 그런 무역 대상 상대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기업들이 좀 더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한국이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어떤 다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나가는데 앞장선다면 AI라는 기술, 그다음에 또 우리의 문화 그리고 이 산업 이것들이 잘 융합되는 그러한 미래를 여는데 또 기업들도 앞장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 국제 정세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AI 혁명, 인구 구조 변화 등 어느 한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새로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협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다자 외교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에이펙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루어진 날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